자, 이번 시간은 19년 지방구급 문제입니다. 첫 번째 시간이고요. 1번 문제는 신행정학이라 논점을 줘버렸죠. 논점 줘버리면 문제는 좀 쉬운 거예요. 이제 비교할 것만 찾으면 되잖아. 일단 행태주의가 비교되고, 그 다음에 관료제가 비교돼요. 그 다음에 이제 1번은 되게 어디와 비교했다? 발전행정과도 비교했죠. 실행정론이 미국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면은 반면에 발전행정론은 우리나라 같은 나라들 경제 발전이었죠. 근대화. 그래서 똑같은 시대에 선진국은 실행정학, 미국 사회 문제 해결, 형평성의 문제였고 우리나라는 경제 발전의 문제였고요. 맞는 말이고요. 그다음에 2번 틀렸죠. 실행정학은 가치 판단을 하고 사회 문제 해결하는 학문이잖아. 정치행정 이론론이 되고요. 이론론에 입각해서 독자적인 이론을 발전하자. 이거는 고전 이론으로 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행태주의도 가치사실 이론론을 통해서 보편적인 이론을 발견하는 건 맞지만 독립적인 행정 이론 이렇게 나왔을 때는 되게 고전 이론을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행태주의가 가치는 빼버리고 사실만 연구했다면은 얘는 가치도 연구해야 돼. 왜 사회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그래야 방향이 나올 거 아닙니까? 이런 규범적인 가치가 나와야지 이 처방적인 방향이 나올 거니까요. 맞고요. 왈도가 주관했고 왈도, 프레드릭슨, 마리니 이런 분들 미노브룩 회의에서 이제 회의 개최하면서 행정학의 새로운 경향 왜 사회 문제 해결하고 행태주의 틀렸고 관료제 틀렸다 이런 공통점은 있지만 근거가 다 다양했기 때문에 행정학의 새로운 경향이었고요. 이걸 번역하면서 신행정학이 되었어요. 답은 2번입니다. 자, 행정이 추구한 가치, 논점은 주지 않았죠. 하나하나 다 물어봤네요. 이런 문제가 1번보다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논점이 지금 없잖아. 가치는 나왔지만 보기마다 이제 개념이 다 다르니까. 합리성은 원칙적으로 뭐다? 어떤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내 행동이나 대안이 이 목적 달성에 기여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목표 달성에 수단이 되는가를 가지고 우리는 합리성이라고 그래요. 이걸 내용 합리성이라고 그러고 본래 의미 합리성. 반면에 이 수단을 어떻게 찾아갔는가를 보는 걸 과정 합리성이라고 그래요. 어쨌든 목표에 비추어서 수단을 보는 것은 내용 합리성. 목표는 보지 않고 이 수단을 이성적으로 찾아갔나 찾아가지 않았나 보는 게 과정 합리성, 절차 합리성이에요. 어쨌든 합리성의 개념은 크게 두 가지가 있으니까 1번 맞았죠. 2번이 틀렸죠. 투입 대비 1차 결과물인 산출이 능률성이 되고 목표 달성도가 뭐가 돼? 효과성이 돼요. 여러분의 목표가 합격이니까 합격을 했다면 효과성이 있는 거고요. 반면에 최소 투입으로 최소 비용으로 행정학 점수를 높였다면은 능률성이 있다는 거죠. 답은 2번 틀렸습니다. 민주성은 두 가지가 있다. 대외가 있고 뭐가 있다. 대내가 있다. 공통 이상하게도 이게 둘 다 30년대 들어와요. 정치행정 이론론 들어오면서 대외가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인간관계론 들어오면서 대내가 들어오는데 둘 다 30년대 겹치거든요. 합쳐서 되게 사회능률성이라고 그래요. 이것도 맞는 말이고요. 자, 형평성은 두 가지가 있죠. 같은 건 같게 하자. 수평적으로. 다른 건 다르게 하자. 누구나 획일적으로 똑같이 줬을 때가 수평이 될 거고요. 차등을 줄 때, 누군 주고 누군 안 줬을 때 아래 위로 갈라지면 수직이 될 겁니다. 어렵진 않은 문제였는데 어쨌든 보기는 네 가지를 물어봤기 때문에 1번보다는 시간이 걸리겠죠. 답은 2번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로이 문제도 아주 쉽게 나온 겁니다. 그냥 구성을 물어봤어요. 로이는 배분, 규제, 재분배가 있었는데 나중에 구성이 추가돼요. 72년도에요. 구성은 되게 상징과 많이 비교돼. 학자는 다르지만. 그래서 구성이 아직 게임을 하기 전에 어떻게 게임을 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이야. 게임을 할 것인가. 그 게임 위의 정책이다. 아직 게임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대외적 가치 배분과는 무관하다. 대내 가치 게임의 규칙이다. 그 다음에 로이가 주로 한 말이 정당이 중요하다. 이런 말 합니다. 로이도 별로 관심이 없었어. 왜? 로이는 엘리트론과 다원론의 절충 이론인 거지 정책의 유형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됐지? 어쨌든 이분이 이제 예시된 게 공무원들, 공직자들의 보수나 연금, 그다음에 선거구의 조정, 정부기구의 신설 같은 것들. 이거 만들어진다고 해서 대외적으로 수혜자, 피해자가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치인들이나 정당만이 관심을 갖고 일반 국민들은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그래요. 반면에 국유지불화는 배분 정책이야. 국가 재산을 나눠주는 거니까요. 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에 옳지 않은 거네. 이건 논점을 가렸죠. 논점 가렸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좀 어렵습니다. 의사결정에 대한 설명이니까 이제 다 보기 다 봐야 되는 거야. 그다음에 다 봐야 되고 델파이의 키워드는 뭐죠? 익명이고 반복을 하고 합의가 목적이죠. 이제 합의가 목적이니까 극단값이 아니라 주로 중간값을 줄 겁니다. 1번 틀렸죠. 전문가들의 다양성 고려하고 의견의 다양성 고려하고 의견의 일치 유도하지 않는 건 정책 델파이야. 얘는 주로 전문가 중심이고, 그다음에 여러 번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합의점을 찾아가는 게 델파이라면, 얘는 그게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들어올 거고, 다양한 가치 판단의 대표자가 들어와서 서로 의견을 표출하고 갈등하게 만드는 건 정책 델파이예요. 답은 1번입니다. 자, 2번은 만족 모형이죠. 완벽한 합리성이 아니라 제한된 합리성. 물론 제한된 합리성은 만족 모형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모형이 다 받아들이지만 제일 먼저 말하는 건 만족 모형이에요. 그 다음에 브레인소밍은 아이디어 제출이 목적이죠. 그치? 어떤 의견도 좋으니까 아이디어를 많이 만드는 게 목적이야.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라 많은 아이디어, 공개적으로 모여서 할 거고요. 특정 주제에 대해서 한 소수가 모여가지고 창의적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러니까 아이디어 제출 과정과 평가 과정을 분리해야 돼요. 분리한 다음에 제출 과정에서는 뭐 하지 마라? 평가하지 말아라. 기한 과정에서는 평가해버리면 더 이상 말을 안 할 거니까요. 그 다음에 고도로 집권화된 구조나 기능 중심이 기계 구조잖아요. 그때는 당연히 집권입니다. 기능 구조가. 그래서 고도로 집권화된 구조가 기능 구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조직은 의사결정이 최고관리자에게 집중되는 집권화가 나타나는 거 맞습니다. 답은 1번이었죠.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지만 보기 4개를 봐야 되니까 시간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는 좀 어려웠지만 문제를 줬죠. 소국이 뭔지 반대말은 적국이겠죠. 그럼 뭐가 소국이고 뭐가 적국인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소국은요. 환경의 불확실성은 내가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몰라요. 어쩔 수 없으니까 나는 대내적으로 뭘 하는 게 소국이야. 사회가 지금 혼란해. 내가 뭐가 될지 예측이 안 돼. 주식이 올라 모르니까 그냥 나는 내부적으로 내 것만 단단하게 관리할 겁니다. 반면에 이제 적은 그게 아니라 밖에 나가서 예측을 하고 밖에를 통제할 겁니다. 밖에가 좀비 떼가 돌아다닌다면은 도대체 누가 돌아다니는지 어디가 안전한지 가서 협상을 하고 예측을 하는 게 적극이라면 그게 아니라 나가지 않고 집에서 단단하게 그냥 방어를 하고 있는 거야.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이제 소국이 돼요. 자, 소국에 해당하는 거네요. 상황에 대한 정보 획득이야. 이걸 통해서 예측을 하는 거예요. 실험을 통해서 예측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바깥에서 불안을 야기하는 이런 요소와 협상을 하는 거야. 흡수하는 거야, 이런 것들. 상대방이 존재하죠. 반면에 지연이나 회피는 이거는 되게 소극으로 들어가는데 조심할 거는 이걸 조심해야 돼. 단순하게 지연하거나 회피하는 건 소극이에요. 근데 시간을 들이면서 지연하면서 예측 능력을 높여가는 건 적극이에요. 그래서 단순하게 지연이라고 나왔을 때 아무것도 안 하고 내부적으로 단단하게 만드는 거라면 소극이겠지만 이걸 통해서 확실하게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뭐가 되는 거야? 이건 적극으로 봐야 돼요. 그지? 시간을 끌면서 상황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는 건 적극이고요. 그게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지원하고 회피하고 있는 건 되게 뭐다? 소극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환경에 대한 이 문제는 오랜만에 나왔는데 일단 뭐가 소극인지 뭐가 적극인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자, 논점은 환경이 불확실하다는 건 누가 일단 안 된다는 거야? 합리 모형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합리 모형이 한계야. 됐죠? 여기 두 가지가 있다. 밖에 나가서 이 불확실한 것을 예측한다든지 통제하는 게 있어요. 이게 적극이고 이거는 포기해버리고 내부적으로 내가 비축한다든지 성장을 한다든지 내부적으로 나를 키우는 게 뭐가 되는 거야? 적극이 되는 거야. 소극이 되는 겁니다. 답은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4번이 맞겠죠. 해당하는 거니까. 요 문제가 요 시험에 좀 어려웠던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정 모형이네요. 이거 워낙 많이 나오니까 역시 논점 안 주고 다 물어보죠. 린드브롬은 점증주의 맞아요. 점증주의 맞고요. 점증주의 모형은 규범론이야. 합리 모형이 옳은 게 아니라 틀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점증 모형은
합리 모형은 현실성도 없고 바람직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불가능한 일을 정책 결정자에게 강요한다. 바람직한 결정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맞는 말이에요. 모든 걸 예측하는 게 불가능하고 모든 걸 다 분석하는 게 불가능한데 그걸 지금 강요한 거잖아. 맞죠? 그 다음에 2번이 어려웠어. 왜 만족 모형, 합리 모형에 대한 제일 먼저 도전은 경영학이야. 완벽한 경제인이 아니라 제한된 합리성이니까 심리적 인간이 들어와요. 심각한 도전 맞아요. 행정이니까, 아니, 경제인이 끝나버리고 행정인이 등장하는 계기니까요. 근데 인간 능력이 떨어진다는 이 말은 만족이 제일 먼저 말했지만 나머지 뒤에 나온 모형들, 점증 모형, 호남 모형, 최종 모형 전부 다 받아들여요. 그러다 보니까 이론적 영향이 컸다는 겁니다. 다른 모든 모형들이 이런 제한된 합리성을 받아들이니까요. 됐죠? 하다못해 뭐 너치 이론, 사이버네틱스 이론까지도 이런 제한된 합리성을 받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답은 쉬웠죠? 2번 때문에 그랬던 거지. 엣지온이는 조심해 합리와 만족의 절충이 아니라 합리와 점증의 절충은 맞아요. 그리고 최종 모형이 아니라 호남 모형입니다. 사이버네틱스에 이제 스타인 브루노가 나왔는데 학자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사이버네틱스 얘는 뭐냐면 그냥 단순하게 내가 어디 머무는 게 목적이야. 그리고 일단 저질러 보고 들어온 정보를 활류해 가면서 고쳐가는 거잖아요. 이러니까 모든 걸 다 예측하는 게 아니라 일부만 해보고 그게 내가 생각하고 있는데 머무나 머물지 않는가만 보는 겁니다. 자, 다시 합리 모형은 합격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분석한 다음에 이 시간을 합격에 제일 크게 기여하는 과목에 투자해야 돼요. 근데 현실은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행정한 행정학 범위, 영어는 영어, 국어는 국어대로 있는 거야. 그걸 일단 해보는 거야. 난 행정학이 한 90만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모의고사 와보니까 한 70밖에 안 나왔어. 그럼 다시 뭐 한다는 거야? 이제는 정보가 들어왔기 때문에 활류를 통해서 90을 맞게 해야 되겠죠. 90에 머문다면은 안 할 거예요. 또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국사가 또 문제 터지는 거야. 그럼 국사를 해결해 가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봐갖고 제일 좋은 답을 찾는 게 아니라 그냥 분야별로 갈라가지고 그 분야 하나하나가 내가 바람진 상태에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해 가면서 고쳐가는 걸 수정해 가면서 이러니까 결정 과정이 좀 단순해졌죠. 그 얘기야. 환류하고 적응해 가면서 고쳐갈 거니까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니라 분할해 가면서 그 얘기야 지금. 답은 아주 쉬웠어요. 엣지온이는 호남 모형이고 최종 모형은 드로어예요. 답은 쉬웠지만 나머지 보기들이 여러분이 좀 낯설어 했던 것들입니다. 특히 사이먼이 왜 이론적 영향이 컸는지, 그지? 얘가 왜 정책 과정이 단순한지, 모든 걸 다 보는 게 아니라 지역적으로 갈라가지고 일부만 보고, 그지? 최고의 답을 찾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수준에 머물렀는가, 머물지 않은가만 볼 거니까 단순하다는 겁니다. 답은 3번이었고요. 7번입니다. 요새 이런 거 잘 나오죠. 이건 제목을 주니까 쉬운 거야. 뭐 이게 별거 아니야. 하위 체제, 찬성 체제, 반대 체제. 하위 체제를 연구하는 거니까 일단 분석 단위는 하위예요. 이제 또 특히 신념으로 찬성 집단, 반대 집단이 모였죠. 갈등이 심하니까 정치가라든지 관료라든지 시민단체가 중재하는 모형이 있으니 바로 정책 지지연합 모형이에요. 답은 3번입니다. 흐름 모형은 쓰레기통 모형이나 킹덤 모형이잖아. 문제, 해결책, 참여자 선택 기회 또는 문제, 정치, 정책이 독자적으로 흐르다가 어떤 사건을 계기로 만났을 때 정책이 이루어진다는 거고요. 단절적 균형 모형은 안정적으로 가다가 역사적 사건을 계기로 끊어지고 새로운 균형이 만들어진다는 거고요. 패러다임 변동 모형은 문제, 목표, 대안 중에 목표와 대안이 크게 바뀌는 게 피터 올의 패러다임 변동 모형이죠. 답은 3번이었습니다. 요게 나오니까 다음 시험에는 뭐 패러다임 변동 모형이니 단절 균형 모형이 막 나오더라고요. 답은 3번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8번입니다. 이것도 뭐 쉬운 내용이었죠. 준실험은 실험 대상과 비교 대상이 달라요. 개체 변수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내가 수업을 잘한 건지 상태가 달라서 다른 건지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준실험보다는 아니야. 진실험은 동질적이기 때문에 Z 변수가 다 제거된 거예요. 제거됐기 때문에 그 차이는 only 정책의 차이야. 틀렸죠? 그래서 내적 타당성의 저해 요인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은 준실험입니다. 왜 두 집단이 다르니까 인과성을
증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진실험은 두 집단을 똑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어떤 결론은 그 정책 원인 때문에 나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답은 1번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내적이 뭐라고요? 어떤 원인과 결과, 인과성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정책을 했는데 결과가 나왔단 말이야. 이 Z 변수를 다 지워줬기 때문에 이 결과는 이 원인 거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 그래서 인과관계의 추론이 바로 내적 타당성, 이 정책 안의 문제고요. 외적은 그게 아니고 이 정책과 다른 상황과의 문제예요. 이 상황엔 효과가 있어요. 근데 이 상황이 다른 상황을 대표하지 못한다면은 일반화가 안 되겠죠. 이게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외적이야. 어쨌든 내적이 되었다는 것은 내적이 높다는 것은 Z 변수, 허위 변수나 혼란 변수를 지웠다는 거죠. 동질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지워지는 거야. 이렇게 허위나 혼란이 지워졌다는 거 맞고요. 그다음에 선발은 애초에 잘못된 거고요. 그럼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알아내야 될 거 아니야. 사전 측정을 통해서 또는 무작위를 통해서 아예 그런 걸 없애버리든지 상실이 되었다는 건 중간 탈락 때문에 그랬는데 먼저 내가 다 측정을 했다면 나중에 누가 탈락한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선발 요인이나 상실 요인은 무작위로 섞어버린다든지 또는 사전에 상황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버린다면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또는 누가 탈락했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때는 타당성이 높아질 수 있겠죠. 내적 타당성이 그 얘기다 지금. 그래서 요새는 어디까지 나온다? 이런 요인이 뭐냐 물어보고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까지 물어봐요. 좀 어려워졌죠. 옛날에는 그냥 얘가 내이냐 왜이냐 또는 개념만 물어봤지만 지금은 개념뿐만 아니라 해결책까지 물어본다는 겁니다. 그렇죠? 답은 1번이 틀렸습니다. 자, 채무입니다. 국가 채무하고 채권은 달라요. 채권은 말 그대로 우리가 어떤 증서라든지 증권으로 발행한 다음에 돈을 빌리는 건데 그 빌렸지만은 다 빌린 돈이 채무인 건 아니에요. 왜? 올해 예산에 잡혀 있다면은 내가 지금 돈이 지금 없는 것뿐이지 올해 안에 들어와요. 그 이걸로 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국가 채무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재정증권이나 뭐가 있냐면은 또 일시 차입금 같은 것들 분명히 빌린 건 맞지만 차입은 증권은 아니야. 증권이 아니라 증서로 그냥 빌려오는 거야 은행 가서. 자 어쨌든 채무관리 계획은 조심해야 돼. 기재부가 하는 건 맞는데 매년 해야 돼요. 이걸 5년 단위로 한다고 나왔는데 그게 아니라 매년 수립합니다. 국채 국채를 발행할 때는 이건 국가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반드시 국회 의결을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고 우리나라가 발행한 국채에는 국고채가 바로 우리가 보는 채권이죠. PC야. 근데 재정증권은 빌린 건 맞지만 올해 예산에 이미 들어와 있는 돈이기 때문에 이거는 부채는 아니에요. 밑에 있어. 국고채권은 부채입니다. 재정증권이나 외국환 평형기금 채권은 뭐냐면 달러 값이 막 올라가잖아. 그럼 달러 값이 올라가면 이제 우리가 경기가 잘 안 되니까 달러를 매수하겠죠. 그러면 우리나라 돈이 달러로 바뀐 거밖에 없잖아, 지금. 이런 거는 설사 빌리더라도 채권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채는 아니야. 이런 것들. 다시 할게요. 국채 종류에는 국고채, 재정증권, 밑에 있죠. 외국환 평형기금, 국민주택채권 네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 중에 이제 부채가 뭐가 된다는 거야? 이제 국고채권이 부채가 되겠죠. 그 다음에 4번이 재밌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40%를 황금률일 거거든. 40%에 맞췄어요. 문재인 정부 때 50%가 넘어갔어요. 그러다 다시 윤석열 정부 들어오면서 40%대로 떨어졌더라고요. 그렇지. 그리고 뭐 2025년도에 만든다고 그러던데 재정 준칙에는 부채 비율 60%까지 늘리겠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어쨌든 우리나라는 한 50%, 40% 선이고요. 일본은 200%, 미국은 100%가 넘어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고 OECD 평균이 한 100% 정도 되나 봐요. GDP 우리가 2천조 정도 번다면은 국가 부채가 2천조 정도 된다는 겁니다. 답은 그래서 이 문제 좀 어려웠죠. 답은 3번이었습니다. 국채에는 네 가지가 있다는 것. 근데 조심할 거는 이 국채라고 해서 전부 다 부채인 건 아니야. 부채인 건 아니에요. 분명히 국가가 빌린 건 맞지만 상환 기간이 올해 안에 끝나는 거라면 이건 부채는 아니에요. 상환 기간이 올해가 아니라 올해를 넘어갔을 때 이걸 우리 뭐라고 이걸 부채라고 그래요. 그래서 채권,
차입금, 일시차입금은 아니야. 차입금, 그 다음에 국고채무 부담행위, 이런 것들이 부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차입금은 은행에서 직접 빌려온 거기 때문에 채권은 아니기 때문에 국채라고 들어와 있지 않은 거예요. 그치? 자, 10번입니다. 이게 바뀌었죠. 여태까지는 금융성 기금은 빠졌다고 그랬지, 내가. 근데 지금 모든 기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뿐만 아니라 금융성 기금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됐죠? 옳은 것은 1번이 옳고요. 또 통합재정 범위에는 공공기관 포함됩니다. 여태까지 포함되지 않았었어요. 근데 모든 공공기관이 아니야. 비영리 공공기관. 자체 수익이 50이 넘어가는 공기업들은 포함되지 않아요. 근데 비영리 공공기관은 포함되고 지방자치단체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걸 좀 떠줘야 되겠다. 비영리 공공기관은 포함됩니다. 영리 공공기관은 포함이 안 돼요. 자체 수익이 50이 넘어가면은. 근데 자체 수익이 50이 넘어가더라도 그 수익금이 정부한테서 들어오는 돈이라면은 그거는 비영리로 봐야 돼요. 말만 영리지 정부 돈이잖아. 이제 포함돼야 돼요. 다시 할게. 여태까지 이게 바뀌었어, 지금. 여태까지는 일부 기금은 포함되었지만 금융성은 포함되지 않았죠. 근데 금융성도 포함됩니다, 이제. 포함돼. 1번이 정답이고요. 2번이야. 여태까지는 제3섹터는 포함되지 않았어. 그래서 1섹터만 포함되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제3섹터도 포함됩니다. 근데 단 조건이 비영리일 때만, 영리일 때는 포함되지 않는데, 그럼 영리다, 비영리다 판단이 뭐다? 자체 수익이 50이 넘어가는가, 넘어가지 않는가 그 얘기예요. 그래서 50이 넘어가는 공기업들은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됐지? 비영리 공공기관 포함되고요. 지방정부도 포함됩니다. 2005년도부터 포함돼요. 그다음에 국민 입장에서 느끼는 정부의 지출 규모이며 내부 거래는 제외돼야 돼요. 다시 3번은 다 틀렸네요. 국민 입장에서 느끼는 지출 규모는 총 지출이라고 그래요. 국민 입장에서 총 지출이라고 그러고 내부 거래도 역시 제외됩니다. 중복분 제외돼야 돼요. 통합재정은 순기 개념이잖아. 됐지? 그 다음에 4번도 틀렸죠. 2005년도부터 사용하고 있는 거는 총 지출 규모고요. 총 지출 규모고 그 다음에 통합재정은 총계 개념이 아니라 순계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통합재정이 왜 자꾸 요새 나오나 했더니만 이게 바뀌면서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했겠죠. 비판도 있었겠지만 그래서 요새 나오는 것 같아. 다 고쳐줘야 돼 이제. 기금도 이제 포함됩니다. 외국환 평형기금, 그다음 금융성 기금 다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제3섹터도 포함돼요. 단 영리 공공기관은 제외야. 비영리 공공기관이 포함되는데 영리다 비영리다는 자체 수익이 50이 넘어가는가 넘어가지 않는가로 파악을 해요. 또 지방정부 2005년도부터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어요. 또 국민 입장에서 느끼는 지출 규모는 총 지출 규모라고 그래요. 어쨌든 총 지출 규모든 통합 재정이든 내부 거래와 보전 거래는 제외돼요. 내부 거래는 제외되고 보전 거래는 별도로 계산돼요. 그다음에 2005년도부터가 아니라 통합 재정은 1979년도부터 만들고 있습니다. 2005년도부터 만들고 있는 것은 총 지출 규모고요. 총계 개념이 아니라 순계 개념입니다. 순계 개념이야 이거는. 답이 그래서 다 틀렸네 이거는. 답은 지금은 1번이 맞습니다. 1번이. 그 당시도 1번이었지만 사실 그 당시 이게 좀 문제가 있었어. 왜? 일부 기금은 제외되었기 때문에 이게 맞는가 안 맞는가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맞게 되었죠. 논란도 없어. 왜? 금융성 기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외국환 평형기금도 포함되어 있단 말이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교시는 감사합니다.